안녕하세요. 유쾌한 과학 이야기 과학톡 장슬기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것, 그 중심에는 바로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인류의 우주에 대한 꿈, 로켓과 가상과 현실의 콜라보, 가상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운트다운 3, 2, 1, 발사! 2013년 1월 30일, 우리나라는 드디어 나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자체 기술을 통해 로켓 발사를 성공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우주 강국이었다는 사실. 우주 기술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우주 기술의 현주소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과 로켓을 연달아 쏘아 올리면서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과 미사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최 박사님, 도대체 뭐가 다른지, 왜 로켓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사일이 무슨 뜻이냐면 유도 무기라는 뜻이에요. 날아가는 로켓이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날아가는 이런 무기를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켓에다가 유도 장치만 달아서 날아가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날아간 다음에 목표물을 이렇게 파괴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폭발을 해야죠. 폭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도 그 장치 앞부분에다가 폭탄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로켓 플러스 유도 장치 그리고 그 앞에다가 폭탄을 달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도 장치는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찾아서 가는 건가요? 유도 장치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열이 있으면 뜨거운 것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어떤 목표물을 정해주고 네. 컴퓨터 속에서 네. 그 유도 장치 속에는 이제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어떤 그 목표 지점을 정해주고 이 목표 지점을 찾아가라. 우리가 자동차 타고서 여행할 때 어떤 목표 지점을 딱 해주면 이렇게 길이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제 그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유도 무기가 그거를 알아서 이제 찾아가는 이제 이런 그 유도 장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은하라는 이런 로켓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그 은하라는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광명성이라는 이제 그런 그 로켓을 이용을 해서 지구 궤도에다가 100kg짜리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전부 서방 세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게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인공위성을 쐈는데 이게 왜 미사일이냐. 폭탄도 싫지 않았는데 그런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하 같은 경우에 1단, 2단, 3단으로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3단을 빼내고 네. 3단을 빼내고 이제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핵무기를 실으면은 지난번에 발사한 광명성 그 로켓 같은 경우에는 한 6,500km 정도를 1톤의 폭탄을 싣고 6,500km 정도로 갈 수가 있어요. 6,500km면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6,500km면 상당히 멀리 태평양 어딘가에 떨어지는 그 정도. 태평양으로 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하와이 근처까지 갈 수 있어요. 아우. 근데 박사님, 제 짧은 생각에는 이게 미사일은 멀리 날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켓은 위로 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살짝 기술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켓이라 하면 로켓은 사실 어원이 쏘아 올리는 거다 하는 그 이태리 말 로켓타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최 박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로켓에
무엇을 실었느냐, 그 위에 탄두를 실었느냐, 군사 목적의 탄두를 실었느냐 하면 그게 이제 미사일이 되는 거고, 거기에 과학 위성을 달았다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켓, 우주 탐사를 하는 로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한은 사실 우리 다 알다시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주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위성을 올려갖고 무엇을 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용을 갖다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하면서 우주 로켓인 것처럼 가장을 해갖고 그 원리는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다 이런 것을 우려를 하는 것이고, 실제 최근에 지난 2월에 이제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렸다고 해서 북한 주장은 네.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실제 무엇을 탐사하는지 혹시 최 박사님 거 들으셨나요? 지난번에 이제 발사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우주에다가 발사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장 보여주는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카메라를 달았어요. 보냈나요? 근데 카메라를 달았는데 네. 문제는 인공위성이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사진을 지금 못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광명성에서 빨리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그렇죠. 좀 자기네가 공개를 하면은 우리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지금 우주 개발을 하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미사일 개발하느냐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느냐라고 네, 네,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실제로 지금 사진을 못 찍고 있어요. 아,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그 위성 기술이라든지 네.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 지금 현재 낙후돼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사진을 찍지는 못했고 어쨌든 100kg급 정도의 위성을 지구 궤도에다가 이제 올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얘기도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013년에 우리가 나로 발사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로와 광명 4호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이제 힘들지만 광명성은 사진도 못 그- 찍어 보낸다면서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액체 연료를 이용한 이 미사일 그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 이름이 이제 스커드라는 건데. 네, 스커드 미사일. 네. 스커드 미사일을 첫 번에 이제 원래 스커드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개발했던 거예요. 러시아에서 개발했는데 그거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동전 때 이제 이집트를 도와주고 이집트에서 이제 선물로 사실은 스커드 미사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분해를 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국산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서 엔진을 스커드 엔진보다 이제 2배나 더 큰 그거를 이제 벌써 상당히 오래 전에 우리보다 한 20년 전에 벌써 20년 전부터 하고 그렇죠. 있었다고요? 20년 전에 이미 개발을 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온 거죠. 자체 기술로. 예, 자체 기술로. 그러니까 이쪽 액체 로켓을 이용을 해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쪽은 무척 오래 전서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공우주연구소는 이제 89년에 창설이 돼가지고 순수한 어떤 우주 개발을 하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사실 그 로켓 쪽보다는 우주로 발사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계속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해왔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 한 20년 뒤에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형편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최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우리나라가 살짝 뒤처졌다. 약간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장 박사님 어떻게 박사님, 생각하세요? 그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어떤 인공위성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러면 군사용이면 상당히 정밀한 제어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정밀 제어 기술에 대해서 우리 나로나 광명성에 대한 그 세계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유도 제어 기술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IT 기술이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밀도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지금 미사일하고 로켓 차이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야 조금 어떤 게 로켓이고 어떤 게 미사일인지 그리고 두 개가 기술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실타래를 약간이나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로켓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로켓에 집중을 해볼 텐데 인간의 로망이라고 하죠. 우주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무중력 상태를 체험해 보기도 하고 달 위에 이렇게 착지해 보는 것 인간의 꿈인데 이런 인간이 왜 이렇게 우주에 집착하고 우주에 가보고 싶어하고 이런 로망을 갖는지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박사님께서는? 인간은 일단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없기 때문에 자꾸 하늘 위로 올라가고 싶고 못하는 걸 해보고 싶고 또 인간의 탐구 정신도 있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이제 위로 올라가고 싶고 하늘의 별을 뭐 우리 연인들끼리 저 별을 따줘 뭐 이런 얘기들도 그 참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날고 싶고 날고 싶고 저 별에 한번 가보고 싶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 지구 바깥에 또는 더 우주에는 저 편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멀리 가고 보고 싶고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구소련과 미국이 1950년대부터 경쟁을 해갖고 이제 이만큼 온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사도 만들고 아폴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죠.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고 사실 그렇지만 최초의 우주인은 소련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957년인가요? 아마. 맞나요? 아니, 1962년에 네. 왜 그때 발사했는지 아세요? 그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웠나요? 아니 뭐 그거보다도 그 1957년이 유엔에서 정한 지구 관측의 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957년 그때만 해도 지구 바깥에 나가서 우주에 가면은 그 우주의 구성이 뭘로 돼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지구를 관측해보자. 지구가 우주에 어떤 상태로 이렇게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지구의 환경이 어떤지 이거를 좀 관측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러시아에서 먼저, 소련이 먼저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소련은 농업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놀랐어요. 미국이 이제 상당히 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쵸. 그 미국이 그 전 세계에서 과학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로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그 농업 국가인 그 러시아에서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달은 먼저 가겠다. 그래서 아폴로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폴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얼떨결에 이제 달나라까지 이제 가게 이렇게 발전된 그게 거죠. 이제 아마 58년도에 그래서 이제 나사를 만들었고. 네네. 우리 57년 발사하자마자 58년에 나사를 그렇죠. 만들었군요. 바로 이제 네. 자극을 받아갖고 그리고 이제 유인 우주선도 아까 유리 가가린 구소련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지구 궤도를 돌고서 오니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그 다음에 발사해서 존 글렌이라는 분이 아마 유인 우주 미국의 첫 번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60년대에 우리는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 하는 아폴로 계획을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야심차게. 69년에 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달에 보냈고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사실 그 당시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때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물론 이제 저는 생생하게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준비하는 걸 봐왔지만 그 달나라에 이렇게 그 사람이 갔다가 온다는 그 자체가 기술적으로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저는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그날 밤에 달을 쳐다봤어요. 달을 쳐다보면서 저기에 그 아폴로 11호에서 간 그 세 명의 우주인 중에서 이제 2명이 착륙을 했는데 네네. 지구에서 간 우주인이 저기에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림자가 보일 것 아니 같은데. 실제로 달을 쳐다보면서 저기에 사람이 지금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거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69년도에 그거 보시고서
나는 우주를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네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가졌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신문에 나는 게 뭐냐면 아폴로 11호 보낸 이 돈 자체가 아폴로 한 번 보냈는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들어갔다든지 뭐 그 당시 신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경제 규모가 약소한, 네. 좀 작고 어려웠지만 그 당시에 우리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몇 번 하면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로켓을 쏠 수 있다.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면 우리도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그런 시기가 오겠다.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저는 로켓에 대한 연구를 사실 그때 시작을 한 아이고. 거죠. 달나라를 더 이제 뭐 처음에 몇 번 착륙을 하고 요즘은 이제 달나라 착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가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때도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착륙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13호는 이제 고장이 나서 착륙을 못했고, 근데 사실은 20호까지도 착륙하려고 만들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네. 갖고 왔는데 좀 이제 이렇게 재미도 갖고 없고 아니 재미볼 게 그러다 없구나. 보니까 네. 국민들이 아니 돌 몇 개 갖고 오려고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많은 돈을 써야 되느냐라고 해서 사실 그 당시에 그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케네디 우주센터에 가서 막 대무다고 그랬어요. 그만 쏴라. 그만 쏴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한 번 갔다 오면 그 로켓 위성 그걸 버려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긴 게 유인 우주 왕복선을 하자. 왕복을 하자.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그래서 뭐 콜럼비아호, 챌린저, 디스커버리호 이제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왕복선을 이거 재활용하자. 그러니까 약간 비행기처럼 생긴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있었죠. 비용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상당한 수준에 왔다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하는데 선생님 도대체 뭔가요? 그 신기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신기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죠?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네, 꼭 보겠습니다. 신기전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을 세종 때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역시 세종대왕님이시네요. 그렇죠. 세종대왕 때 이제 그걸 개발했는데 사실 이게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세계 최초는 1232년에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불화살이라고 해서 비화창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을 고려 말에 최무선 장군이 이제 배워가지고 주화라는 걸 배웠어요. 네. 그때는 이제 개발했어요. 주화? 주화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달리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달리는 불을. 왜냐하면 불이 빨리 날아가서. 로켓에다가 불을 딱 붙이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주화, 달리는 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세종 시대 때 신기전이라는 걸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왜 유명해졌느냐면 신기전을 개발하면서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설계도가요. 설계도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그 로켓을 이용한 미사일은 뭐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만드는 나라도 있고 그 나중에 이제 만드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1급 비밀이거든요. 그쵸.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소각시켜버리는 것이 이런 그 신무기에 대한 미사일에 관련된 들키면 안 되니까.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여튼 이게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옛날 것처럼 복원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로켓이 이제 신기전입니다. 이 신기전이 대단했던 거는 뭐가 대단했냐면, 세종시대 때 이제 이걸 언제 만들었냐면 1447년에 이제 이거를 3만 발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3만 발. 그게 그래서 신기전. 그게 바로 이제 신기전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막 신기하고 이래서 신기전인가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어쨌든 그래서 그 신기전이 실제로 그 전투에 쓰였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진족 3만 발을 만들었다. 3만 발 만들어서 실제 썼냐고요? 그렇죠. 3만 발 만들어서 실제로 발사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신기전이 우리나라로 치면 최초의 이제 미사일인 셈이죠. 미사일. 그렇죠, 미사일. 로켓이라기보단 미사일인데 그로부터 한 150년 후에는 임진왜란을 만나서 일본한테 뭐
형편없이 지는데 그럴 때 그 신기전을 잘 활용했으면 될 텐데 그때 왜 신기전이 그 아주 다 중요한 없었나요? 질문을 해주시는데 사실 신기전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화약을 너무나 많이 쓰는 거예요. 화약을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세종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는 임진왜란 때 사용이 되긴 됐어요. 사용이 됐는데 어디에 사용이 됐느냐면은 해전에서 사용할 때 뭐 신우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신기전은 여진족하고의 전쟁에서는 3만 발 정도가 사용했다는 실록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도도 남아 있고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한 기록까지 남아 있는 사실 엄청난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기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신기해. 너무나 대단해서 귀신 같은 기계다. 귀신 같은 기계. 우리가 아주 그 성능이 좋으면은 정말 신기하다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제 신기전이라고 그때는 붙였어요. 상당히 위협적이었나 봐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안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볼 수 있을까요? 우주로 신혼여행을?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 그 일론 머스크의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한 15년 안에는 화성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렇죠. 화성으로 신혼여행 가실 건 아니잖아요. 아 가볼 수 있으면 좋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 화성까지 가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시면 신혼이 끝나실 것 같아요. 신혼. 사실 이제 지금 미국에서 그 우주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사실 비용은 좀 비쌉니다. 한 번 비행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네. 사실 앞으로 이제 우주 여행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적금을 좀 미리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돈 올렸습니다. 한 번 타는데 2억 원이니까 부부가 같이 가려면 4억 원, 뭐 그거 깎고서 한 3억 원에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앨런 머스크 화이팅! 그런데 실제는 이제 사실 그 우주 여행을 하면 그냥 우주를 이렇게 멀리 있는 우주로 갔다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구의 대기권하고 우주하고의 경계선이 지구에서부터 100km까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에서 출발해서 100km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우주에 있는데 이제 딱 이렇게 가서 한번 보고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우주 여행이 현재는 네. 한 2억 원 정도에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게 2억 원이에요. 네네. 100km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비행기가 굉장히 비싸다가 이게 대중화가 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로켓도 곧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믿으며 제 신혼여행은 화성으로 가는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안경을 쓰고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세히 보니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뇌를 속이고 계시는 중이었군요. 무슨 말이냐고요? 가짜 정보지만 우리의 뇌가 진짜로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가짜 진짜, 가상현실이요. 버추얼 리얼리티. 구글 글래스 등을 통해 가상현실을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게임이나 영화, 의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3D 텔레비전처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과 시대가 열릴 것인지 오늘 과학톡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카메라가 360도를 찍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그 박사님들하고 이제 아나운서분 저뿐만 아니라 저기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지금 다 나옵니다. 이렇게 소형으로도 이렇게 다 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도 카메라를 찍으면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면 회의 때 딱 카메라 놓으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회의를 숨을 데가 효율적으로 없어서. 진행할 수 있네. 그 밑에도 찍힙니까? 밑에까지 다 찍힙니다. 정말요? 이게 360도로 다 찍. 그래서 이제 360도라고 그 렌즈가 뭐 어안 렌즈처럼 돼 있나요? 예, 어렌지 이제 2장이 붙어 두 개 있고요. 붙어서. 예, 그래서 양쪽 이쪽에 이제 180도 이상, 이쪽에 180도 이상을 찍어서 두 개 이제 돌아가면서. 면을 붙이게 돼. 예. 현장에서 아주 그냥 현장감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360도 뭐 카메라로 보니까 지금 찍은 거 보여주면은 네. 시청자들도 동시에 볼 수가 있겠네. 네. 신기하네요.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매년 2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는 모든
핫한 기술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2월에는 가상현실이 그 주인공이었다고 합니다. 장 박사님, 요즘 가상현실 인기 실감하시나요? 네, 제가 그 IT 업계 연구 개발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최근처럼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그러니까 IT 업계뿐만 아니라 콘텐츠, 방송, 통신사 모두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고요. 매년 업체들의 규모가 바뀝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정말 핫한 아이템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핫한 아이템, 이건 네.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과학을 선도하고 계신 두 분 박사님, 김 박사님 가상현실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제 가상현실을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요즘 가상현실이 이제 또 핫한 이슈로 오면서 우주 관련된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충 뭔지는 알 것 같고 영화로는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장 박사님께서 실제로 360도 가상현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기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요. 네, 이게 그 최근에 나온 이제 가상현실 기기인데, 스마트폰, 기존의 가상현실 기기들은 좀 이렇게 크기도 크고 제한된 공간에 쓸 수 있는데, 이제 점점 그 모바일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점점 소형화되고 간편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디바이스로 자기 폰에 있는 그 360도 사진들을 보면서 실제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저희 그럼 이번 한 번씩 해보실까요? 네, 한번 이렇게 써보실게요. 해보시죠. 헤드 트래킹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머리를 돌리면서 자기가 머리를 돌리는 대로 화면이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뭐 영상을 나는 아무런 손을 안 대고 실제 내 눈앞에 현실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게 이제 가상현실 기기의 목적입니다. 지금 김 박사님 여기저기 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어휴, 뭐 어지럽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약간 어지러운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가상현실 약간 한계인가요, 아직까지는? 아직은 좀 기술적인 어려움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가상현실의 또 다른 어려움은 사람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별로 인체별로 좀 특징이 있어서 그런 개인차들도 좀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런 현실 같은 화면까지 만들려면 조금 더 많은 기술 발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일반 사용자들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 현재와 같은 이건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머리에 쓴다고 해서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가 나온 거는 한 1968년 정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네. 이런 가상현실을 위한 기기가 맞습니다.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는 이제 1989년에 이제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가 만드신 단어인데, 그동안 사실 이런 그 학교 수준의 랩 수준의 많은 연구는 있었지만 그 현실화되지 못한 게 일반 사용자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발전이 좀 부족했었고요. 사실 저희가 아는 가장 첫 번째 그런 웨어러블 기기는 이제 구글 글라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구글 글라스가 그래서 가상현실을 약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구글 글라스도 이제 눈에 쓰는 어떤 웨어러블 정보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장치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것도 맞고요. 네네. 이제 구글 글라스도 있고, 현재와 같은 이제 VR 가상현실 기기가 나온 거는 이제 2011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로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그 학교 연구소 수준에서 뭐 엄청 커다랗고 이제 화질도 좋지 않은 그런 모니터를 사용하다가 이제 모바일 폰이 좀 더 발전하면서, 기존에는 사실 처음에 나왔던 HMD는 여기 머리 위에 기계 장치가 있었습니다. 다모클레스의 검이라고 이제 엄청 큰 기계 장치를 붙여놓고 머리의 움직임을 이제 그 확인하게 하고 그에 맞춘 영상을 보여주게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모바일 기기에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센서 기술이 점점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센서 기술이라든가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 그다음에 그 고성능 하드웨어 칩셋들이 나오면서 일반인들도 쓸 수 있을 정도 작은 크기의 HMD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됐고, 네. 그리고 다른
조건들도 이제 좀 갖춰진 것 같아요. 센서 기술도 네,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갖춰졌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상현실에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술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가상현실에 이렇게 사람들이 집착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측면도 있고 산업계 측면도 있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저희 그 인간의 특성상 하나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뭐 가상현실에 대한 욕구는 사실 상당히 오래된 거고요. 네. 그 가상현실 VR 현재 같이 이제 양안으로 보는 기기의 시초까지 따지면 1800년대까지 갑니다. 1838년에 이제 그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된 욕구인데 이제 2D까지 저희가 봤고 TV로 대화면 TV도 봤고 네네. 이제 3D 화면도 봤고 이제 다음으로는 입체 영상을 보고 싶은 거죠. 일반인들은 그렇고 그런 욕구는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이런 가상현실이 활성화되려면 이제 컨텐츠도 좀 풍부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용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네트워크 환경도 좀 갖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들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갖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는 게 이제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 관련된 뭐 IT 업계라든가 통신사라든가 방송사, 뭐 콘텐츠 업계 네. 모두가 이제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도 사실은 3D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상현실이 힘을 얻고 있는 거는 이제 성장 동력이 필요해서고 뭔가 다른 플랫폼들이 이제 마련이 돼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지금 이걸 한번 지금 봐보니까 이 롤러코스터 이걸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가 네네. 되었네. 롤러코스터를 타본 지가 이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이걸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로 돌아볼 수가 있고 그 전에 우리가 극장 같은 데서 보면은 극장 그 파노라마 화면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만 있었는데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볼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나는데 요게 지금 보니까 롤러코스터 막 내려갈 때 의자도 같이 움직여주면 더욱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4D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 공간을 보는 거, 어떤 공간에서 입체감을 느끼는 거에다가 어떤 몸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그 오감의 그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건 이제 4D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좀 더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그게 VR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VR이 사실은 이 우주 개발하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네. 실제로 이제 우주에 올라가서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비행 어떤 그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상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연습을 하고 올라갔어요. 저도 비행하는 해봤어요. 것도 이제 저도 그 배우게 운전 되면. 연습할 때 네, 그 네, 기계 있잖아요. 네. 운전할 때 그걸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뭐 종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가상현실이 사실 이제 일반인들한테 다가온 거는 최근에 1, 2년 사이의 일이고요. 산업계라든가 군사여고는 상당히 쓴 지 오래됐습니다. 최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 1940년대부터 2차 대전 때부터 벌써 이제 비행기 시뮬레이터라는 걸 좀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의료 연습, 의술 연습이라든가 수술하는 그렇죠. 연습이라든가 용접공들 산업계에서 이제 용접 연습이라든가 이런 좀 위험 부담이 있고 비용 부담이 있는 쪽에서 가상현실로 먼저 좀 훈련을 시켜서 좀 더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훈련을 시키는 이런 산업계에서는 뭐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쓰고 있었죠. 근데 저 사실 예전에 제가 처음 이런 거를 봤던 게 뭐냐면 그 코엑스에서 증강현실 놀이라고 해서 발로 차면 축구공이 있는 게 아닌데 축구공이 막 발로 차이고 이런 증강현실이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이랑 살짝 헷갈려요. 네. 뭐가 다른지. 네. 학자마다 구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상현실은 100% 가상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로 만들어낸 그래픽 데이터들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강현실은 저희 그 일반의 생활 화면에다가 특별한 정보를 더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증강하는 거, 리얼리티를 증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상현실은 화면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공기 중에라고 인공적으로 얘기해야 될까요? 만든 그쵸? 가상의 공간이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구글 글라스가 대표적인 예고요. 제가 이쪽을 바라보면 내가 뭐 어떤 커피 전문점을 좀 찾고 싶다. 그러면 커피 전문점에 어느 방향에 있는가 이렇게 보면 그쪽 방향에 딱 커피 전문점 마크가 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증강현실이고
점점 더 이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서로 복합되는 형태로 점점 그렇군요. 진행이 되는 상태죠. 지금 점점 그 경계가 무너지고 증강과 가상과의 경계가 무너져 갖고 이제 네, 이게 네, 네. 합쳐지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용이나 뭐 교육용, 산업 교육용 이런 데 많이 쓰였지만 일반인한테 많이 올라 그러면은 결국 콘텐츠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콘텐츠 개발이 중요한 요소일 것 같으네요. 그래서 컨텐츠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상현실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CPND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CPND. 컨텐츠, 그다음에 그 컨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그다음에 그 컨텐츠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빠른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가상현실이 활성화된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가상현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CPND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장 박사님께서 2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기술이었잖아요. 그때는 CPND 중에서 뭐가 부족했었나요? 왜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어떤 이런 칼라 모니터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첫 번에는 흑백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비행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영사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다가 스크린에다가 비춰주는 형태로 했어요. 프로젝터처럼요? 그 프로젝터처럼 그런 형태로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게 하나의 큰 그 패널로 된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가 개발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더 가속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컴퓨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컴퓨터 기술이 많이 그 발전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소형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볼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아주 이제 그 발전이 돼서 이렇게까지 더 상용화가 빨리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요새 가상현실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게임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특히 게임이 굉장히 많은 가상현실을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네네.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게임 컨텐츠 아직은 게임 컨텐츠 중에 이 컨텐츠가 대표적인 가상현실 게임이다 정도의 큰 인기를 얻을 정도 폭발적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이제 가상현실 디바이스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지금에서 이제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서로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상현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뭘까요, 박사님? 다들 저야 우주 영화 아니면은 주라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이외에 또 최신작이 있나 보죠? 아바타? 아바타도 그 예 중에 하나고요. 아바타도 좀 보시죠.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쵸. 키아누 리브스가 매트릭스를 빼놓을 수 여자분들이 없죠. 특히 좋아했을 텐데. 길 가는 거. 예. 근데 매트릭스가 대표적인 그 가상현실의 예고요. 그 매트릭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 영화상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가상일 뿐이다. 뇌의 지시에 따를 뿐이다고 이제 영화상에서 이제 모피어스가 그 키아누 리브스한테 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상현실의 목표하고도 똑같은 얘기인데 당신이 정의하는 가상현실이 무엇이냐? 네. 당신이 정의하는 게 단순히 느끼는 거, 맛보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거라면 그거는 그냥 뇌에서 느끼는 정기적인 신호일 뿐이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대사인데 뇌에서 느끼는 전기적인 신호일 뿐이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의 기술의 목표도 사실은 유사합니다. 이제 학자들도 유사하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뇌가 이거를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느끼는 거를 현실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기술을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속임수죠. 아, 최근에는 언론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언론계에서 어떤 뉴욕타임즈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가상현실 뉴스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뉴스의 그 현장감을 좀 더 살려주고 또 업체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언론 쪽 업체 중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시리아라고 해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직접 사용자들 그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이런 언론에 대한 목적 사실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부터 어떤 교양 정보 상당히 많은 분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체 IT 분야 이런 분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분야들이 이 VR의 가상현실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태죠. 그렇네요. 저희 CPND가 모두 다 네. 갖춰지다 보니까 네. 이제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목적도 더 일단 광범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IT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우리나라 가상현실 어디까지 왔나요?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술은 뭐 사실 뭐 그 가상현실의 선진국이 사실 미국이고요. 대부분의 어떤 초기 프로타입이라든가 기술은 미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직 멀었나요? 그 기술들을 우리가 네. 이제 대부분 우리 그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최초를 못할지라도 따라가거나 그보다 앞서는 기술을 발전시키면 상당히 잘하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그 가상현실의 어떤 기본적인 기술은 저희가 많이 이제 따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가 네트워크가 상당히 빠른 나라입니다. 그쵸. 해외 뭐 여행을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빠른 LTE 환경 가진 나라도 없고 네트워크 뭐 4G, 5G 빨리빨리 넘어가는 나라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이제 인프라 환경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빠르게 빠르다. 발전이 될 겁니다. 이미 뭐 통신사들 다 뛰어든 상태고요. 이미.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컴퓨터 그래픽이 아주 또 이 손재주를 많이 정교하게. 필요해요. 네. 정교하게.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을 한국 사람들이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맞아요. 이제 이런 그 가상현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래에 해야 될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네.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가상현실이라는 게 상당한 그 융복합 기술인데 우리가 뭐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한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결국은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인력이 좀 사실 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네. 그런 육성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육성책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시장이 없으면 육성을 해도 이게 다 백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가상현실을 통한 뭐 시장, 가상현실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산업들, 그 미래는 어떤가요, 선생님? 올해 뭐 그 추정하는 업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추정하는 업체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그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뭐 3조 정도 3조. 밖에 안 됩니다. 월드와이드. 작은 돈입니다. 월드와이드 3조요? 전 세계 따지면. 네. 근데 2020년이면 불과 사실 한 4년 정도 남은 건데 네네. 300조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배.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신선장 동력으로 작동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아주 전략을 잘 세우고 네. 잘 정책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나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가상현실이 어떤 IT 업계만이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통신업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같이 뭉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작업한 내용을 또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서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전략 수립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해서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이 네. 필요하시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다른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도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같은 데서도 청소년 시절부터 이 어떤 이런 콘텐츠 같은 거를 만드는 네. 그런 대회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거를 좀 게임도 만들어 3차원 게임도 만들어 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유도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마 지금 한 20, 30년 후면은 기존 직업의 절반 이상이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정부에서도 뭐 지금 IoT나 뭐 AI 또는 뭐 이제 이런 빅데이터 이런 신산업에 대한 이제 육성 전략 이런 걸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이제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좀 시각을 갖고 네. 본인이 흥미가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계속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다 아시지만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 아니에요? 맞아요. 이 정보가 자기의 지식이 돼야 되고 본인이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그래야 지속적으로 미래의 이 변하는 사회에서도 자기가 적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 기존에 있는 편한 자리만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자세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 박사님 말씀 정리해보면 이제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을 이제 교육 과정에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빠른 시각과 빠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술과 함께 IT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우리나라 가상현실 시장 그리고 가상현실에서의 세계적인 입지가 점점 더 커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박사님 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과학자가 된 느낌입니다. 이렇게 과학에 대한 수다를 떨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과학 수다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박사님? 글쎄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생활 현장에서 항상 보는 그런 생생과학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과학 톡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는요? 예, 최근에 과학기술에 관련된 그 용어 중에서 네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사실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네. 인공지능 알파고인데 사실 알파고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다. 네,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어질까 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많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면은 미래에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이런 큰 힘을 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키울 수 그쵸.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시간이 이 과학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장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 이야기 왜 필요할까요? 비슷한 말씀이고요. 네.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상상미술대회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저희 아내가 그린 게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집에 전화기 하나만 있어도 이제 부자이던 그런 시절인데. 예언가시네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결국은 기술은 사람이 필요한 대로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내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나는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를 바탕으로 좀 출발을 해서 발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어떤 과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로부터 그러면 이런 것도 더 되겠네 라는 상상을 해낼 수 있다면 좀 더 빠른 발전과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 로켓과 가상과 현실을 하나로 합쳐보려는 인간의 가상현실에 대한 노력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KTV 국민 기자가 알아봤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을 쐈습니다. 하늘에는 드론, 지상에는 무인 자동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2020년에는 각 분야에서 사람이 필요 없는 본격적인 무인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무인 자동차 알아봅니다. 오는 7월 판교 제로시티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단지로 지정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단지를 도시 전체에 지정하는 것은 세계 최초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2018년까지 자율주행 개반 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차 운행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제어를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교통 상황에 맞게 운전하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도 전기차와 함께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체와 구글, 애플, AT&T 등 수많은 IT 업체들이 힘을 모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걸까요? 무인 자동차는 차량이 지구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하면서 주행을 시작합니다.
어떤 흐름을 따를 것인가, 얼마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지, 멈출지, 계속 달려야 할지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 측은 길거리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How are you? Look, Mom, no hands. No hands anywhere. No hands, no feet. No hands, no feet, no nothing. 무인 자동차는 레이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위험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로 운전하던 렉서스 SUV 차량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9년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도로에서 테스트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무인 자동차의 잘못을 인정한 사고인데요. 무인 자동차가 지나가는 버스를 인식했지만 버스가 속도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구글 측은 이 사고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둘러싼 윤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바로 무인 자동차가 위급한 상황을 판단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지난해 제기한 무인차의 딜레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인차가 탑승자 1명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향을 틀면 도로의 보행자 10명을 칠 수 있는 경우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시장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 쉐어링 서비스 이용자는 2030년 전 세계 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데요. 본래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시작한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사고의 95%가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충돌 사고로 운전자의 사망과 행인의 사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프로그래밍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도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머지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논의는 아직 미흡합니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들이지만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인 자동차죠. 네. 그 무인 자동차에 대한 세 분 박사님의 소감 듣고 싶습니다. 일단 세 박사님부터. 지금 무인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그 대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인 자동차를 잘만 사용하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네. 내가 무인 자동차를 탔기 때문에 핸들을 안 잡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차가 밀릴 때 그럴 때 주로 이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앞차랑 일정한 그 간격을 유지해 주니까 전혀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걸로 사용하는 그렇죠. 게 좋다. 보조적으로 우리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더 개발이 되면은 무인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은 무인 자동차라는 말 하기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카 해갖고 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정도이지 내가 그럼 과연 지금 무인 자동차라고 해서 그 차에 탔는데 운전대를 놓고 나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수준은 아니다.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회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돼서 서로 양보도 할 수 있고 그쵸. 뭐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 무인 자동차가 도입이 되면은 아까 사고도 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예측 가능한 일이면 이 스마트카나 무인 자동차가 할 수 있을 텐데 돌발 상황은 그쵸. 결국은 사람이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돼야지 저게 완전히 보편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기계는 기계다. 그래서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강 박사님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좀 꼭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 뭐 내가 어른이 되면 운전을 안 배워도 되죠. 와. 그래서 구글 무인 자동차를 보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겁니다. 올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정체가 일어나는 게 일정 속도를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일정 속도를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체가 일어난다고들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무인 자동차로 운행을 하면 조금 더 속도도 빨라질 거고 좀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거는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할 때 언제라도 멈출 수 있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라도 뭐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언제라도 수동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분 의견이 다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계는 기계고 기계를 조작하는 거는 기계를 조정하는 건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2년 개봉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살인이 일어나기 전 범죄자를 미리 체포하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을 도입한 2054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 3명의 예지자의 뇌에 있는 이미지를 홀로그램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엔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에서는 홀로그램 영상을 이용해 레아 공주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홀로그램은 그리스어로 완전한이라는 의미의 홀로와 정보, 메시지라는 의미의 그레마의 합성어인데요. 홀로그램이란 레이저에서 나온 광선을 2개로 나눠 하나의 빛은 직접 스크린을 비추게 하고 다른 하나의 빛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물체에 비추는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만들어진 입체적 시각 정보를 말합니다. 보통 홀로그램을 만들려면 2개의 레이저 광선의 간섭 효과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간섭 무늬가 저장된 필름을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홀로그램은 이제는 상용화돼서 마음만 먹으면 만나볼 수 있는 기술이 됐습니다. 홀로그램의 종류에는 대상을 입체적으로 찍어내는 아날로그 홀로그램과 대상에 반사된 빛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디지털 홀로그램, 그리고 스크린에 영상을 투영해 보여주는 유사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등장한 홀로그램은 유사 홀로그램이고 스타워즈의 홀로그램은 디지털 홀로그램, 아날로그 홀로그램은 지폐에 부착된 홀로그램 스티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 연예기획사는 홀로그램을 이용해 소속 가수의 콘서트를 갖기도 했고요. 스페인에서는 홀로그램으로 시위를, 우리나라에서는 한복 패션쇼를 홀로그램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은 아날로그 홀로그램일 텐데요. 신용카드나 지폐에 카드 고유 문양을 표현한 3차원 입체 위조 방지 홀로그램을 부착해서 위조 카드나 지폐 사용을 방지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홀로그램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모바일 홀로그램 서비스와 홀로그램 스포츠, 게임 서비스 등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래 유망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홀로그램 시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문화, 방송 등 기존 산업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홀로그램이 투자부터 기반 산업 기틀 마련까지 잘 진행돼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홀로그램 기술을 확보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세 분 박사님 모시고 나눴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결국에는 과학은 진보하고 있지만 그 진보를 이끄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방점이 찍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사람들이 조금 더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과학톡이었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소리 자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